2020년 5월 12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위안부 단체의 싸움. 글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위안부 단체의 싸움을 소재로 좀 제 아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위안부 싸움을 하게 되면요, 일본이 웃습니다. 웃어요. 그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윤미향 당선자의 딸이 UCLA 석사 과정이 있다. 이거는 인정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명들이 나왔는데, 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줄여서 정의연이라고 한답니다. 여기에서는 이 단체에 들어온 기부금을 윤미향 당선자의 딸 유학 비용으로 유용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답니다. 네, 그런 의혹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 나왔는데요. 윤미향 당선자가 한 게 아니라 더불어시민당의 재윤경 대변인이 설명을 했어요. 왜 본인이 아니고 제3자가 나와서 설명을 하죠? 2018년 자녀를 유학 보내려고 고민할 당시에 남편 배상금 지급이 이루어졌다. 네, 남편의 배상금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했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 정의연대라는 기구의 이름을 보면서 정의를 기억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왜 정의는 기억하죠? 정의는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억만 하면 뭐하나요? 말로는 누가 못하나. 그리고 학비를 증명하는 거하고 정의하고 무슨 상관인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자, 배상금이 뭔가 하면은 김삼석 씨하고 그분의 동생인 김은주 씨는 93년도 국가안전기획부가 발표한 남매간투탄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았던 게 맞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재심을 청구해서 한통련 제1한국민주통일연합 관계자들에게 국내 동향이나 군사 기밀을 넘긴 것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한통련이 93년 시점에서는 반국가단체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반국가단체에서 벗어났죠. 그래서 여기에 넘긴 게 군사기밀이 아니다, 국가기밀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무죄가 나온 거죠. 그래서 2018년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편 김상숙 씨는 1억 9천만 원을 받았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김삼석 씨의 어머님, 그리고 김삼석 씨의 부인인 윤미향 당선자, 그리고 그분의 딸, UCLA에 지금 석사 과정에 있는 딸, 그런 가족들한테 토탈 8,900만 원이 지급이 됐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잘못했다고요. 그래서 합계 2억 7,900만 원인데, 이쪽에서 밝힌 걸 보게 되면은, 현재까지, 생활비, 유학비로 8만 5천 달러, 한 1억 원 정도 썼다. 네. 따라서 1억 7,900만 원은 남아있다, 배상금 중에서도. 따라서 공금을 유용한 게 아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이런 해명을 왜 재윤경 대변인이 해주죠? 참 이상하잖아요. 조금 알아봤어요. 이분은 현재 이제 20대 현재 국회죠. 비례 국회의원이고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하다가 이제 더불어시민당으로 넘어와 있고, 배경을 보니까 덕성여대 총학 출신이에요. 총학생장 출신이고. 근데 최초의 정치는요, 신한국당에 들어가서 했어요. 신한국당 개혁청년 전국연대위원. 또 한나라당에서 그걸 하다가 나중에 민주통합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했습니다. 네. 보수와 진보를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에듀머니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를 했고,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부대변인이 됐습니다. 이때 민주당으로 와 있는 거죠. 그리고 2012년에는 통합진보당, 통진당에 입당한 사례가 있어요. 그때 나왔던 통진당에서 발표한 자료가 화면에 있는 이겁니다. 좀 특이한 경력인 사람이죠. 그 다음에 MB, 이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도, 또 윤미향 당선자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아까 더불어시민당의 제 대변인이 또 해명을 하더니만은 또 정의연이 또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지난 30년간, 피해자와 활동가들이 일구고 싸워온 세계사적 인권운동을 획연할 수 있냐. 세계사적 인권운동.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렇게 세계사적 인권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용수 할머니의 말 한마디에 왜 팔칵 뒤집히느냐. 이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서 세계사적 인권운동에 또 한번 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연에서 뭐라는가 하면요. 정의연 이사의 자녀가 위안부 피해자였던 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으로 마련한 장학금을 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복동 할머니는 평소 쌍용차 해고 노동자나 제1조선학생처럼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이들과 연대했다. 할머니는 공부하고 싶었지만 못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장례식에 들어온 조의금을 11개 시민사회 여성단체에 기부했다. 그래서 25명에게 200만 원씩 총 5천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받았다는 건데 그분은 받았다는 분의 그 부모는 정의연 이사가 아니라 정의연 실행이사를 하다 그만둔 분이다. 정의연 이사하고 실행이사가 어떤지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만둔 분이다. 그만둔 시점이 언젠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설명을 하기를 정의연의 전신이 정대협입니다. 정대협 맞습니다. 정대협 활동만 한 게 아니다. 그분은 여성운동에 굉장히 오랜 기간 헌신한 활동가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 네, 이게 이제 서로 가치관의 차이죠. 네. 공부하기 어려운 사람한테 줬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자기네 활동을 많이 한 사람에게 줬다는 건 조금 다른데 뭐가 뭔지 모르겠답니다. 뭐가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거를 지켜봤던 취재했던 현장 기자가 기사에 하나의 좀 논평을 해놓은 게 있는데 장학금 수혜자 일부가 정의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은 이 단체 활동에 반대하는 세력에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본다라고 기자가 썼어요. 현장 가는 기자들은 굉장히 젊은 기자들인데 젊은 기자가 보기도 이상하니까 이랬죠. 근데 이분들은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대요. 그리고 이 정의연 관계자들은 윤미향 당선인이 이사장 시절 급여에 대한 질문에서 매우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초기에는 교통비를 지급하다가 나중에는 활동비라고 부르는 급여가 나갔다. 급여가 나갔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급여가 나갔다는 거. 그리고 밤낮 없이 국내 일을 뛰어 고생을 했는데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고생을 했는데 받은 건 최저임금 조금 넘는 수준으로 받았다. 최저임금 조금 받았다네요. 그리고 30년간 활동했다. 네. 그래서 어쩌라고요? 요즘 요 대목이 중요한 30년 활동했으니 뭐 어쩌라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응? 그리고 주말을 포함해 전국을 다니며 수많은 강연을 한 금액은 전부 기부했다. 이거는 바른 행동이죠. 이게 지금 우리 그 NGO들이 자기네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규정을 못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정의연이 윤 당선인이 남편 김삼석 씨죠. 그분이 수원 시민 신문이라고 인터넷 매체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광고를 실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홍보비를 지출한 바가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 때죠.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할 때 그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정대협이나 나눔의 집에 와서 정례적으로 인사를 했지 고위급 회담 협의에서 어떤 게 있었는지 말한 바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 인사를 했다는 거하고 말한 바 없다. 좀 이상하네요. 보고를 받았냐 이 문제인데요. 그리고 일본이 10억 엔을 출연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발표가 있기 전부터 기사가 나왔어 알았지 따로 인지한 바는 없다. 언론 보도가 전부 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언론 보도가 있어서 외교부에 확인을 요청했더니 동북아 국장이 언론 보도가 잘못된 것이다. 정부를 믿으라고 회신한 것으로 안다. 그리고 12월 20일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정보는 일본 언론에 나온 정도였다고 이렇게 대충 해명을 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장 기자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윤 당선인은 5월 8일 페이스북에다가 이영수 하모니 등과 함께 12월 28일 2015년 얘기죠. TV로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의 발표를 보고 합의 내용을 알았다라고 적었는데 적고 나서 일체 더 이상 공식 입장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와 이거와 비슷한 논평, 같다는 논평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정의연은 회계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부정확한 표현이 있었다고는 사과를 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은 이런 단체에서는 자기네 돈 쓴 거를 다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국세청 홈택스에 자기들이 올린 걸 보게 되면 수혜 인원이 99명, 999명, 9,999명, 이게 999가 계속 등장해요. 이게 좀 석연치 않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기네 사과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기부 수익이 성금이 들어온 게 22억 원인데 그중 41%인 99억 원을 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집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후원금을 전달하는 것만이 피해자 지원 사업의 전부는 아니다. 등등 건강 치료 지원, 인권 명예 활동, 정기 방문, 외출 이런 것들로 다 쓰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41%를 제한 49%의 기부 수입은 어디 있었는지는 정확히 밝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상한 자료니까
정의연 관계자 스스로가 데이터를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서 사과드린다. 또 이런 얘기는 했어요. 그리고 핑계를 대기를 부족한 인력으로 일을 하느라 실무적으로 그렇게 편의적으로 했다는 인정했네요. 그러나 기부금을 투명하게 사용했다라는 건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기부금 문제, 선거 문제, 유용 문제를 다루려면요, 검찰과 국세청, 검찰의 조사와 수사를 받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려고 한 게 이 정부니까 이 정부가 첫 번째로 공수처를 동원해서 윤 당선인 조사하면 돼요. 그리고 영수증 관련해서 세부 내용 공개하는 요구에 대해서 오성희 정의연 인권연대국장은 우리도 인권 있는 사람들인데 너무 과학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인권이 있다. 이 인권이 있죠. 다른 사람도 인권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연대하고 함께 해준 분들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드린 것 같아 최대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투명하게 답하는 거 이거는 본인들이 아니라 제3자가 해서 공정하게 해야죠. 이 정의연이는요 2018년 정대협하고 정의기억재단이 통합돼서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정대협 때 한 거하고 정의연 때 한 거라고 이렇게 좀 회계에 좀 뭐가 좀 착오가 있을 수는 있죠. 네. 그런 걸 밝혀야죠. 이렇게 이 윤 당선자에 대한 문제는 당에서 해명을 해주고 정의연서 해명을 해줬어요. 기자들을 상대로. 그리고 이 윤 당선인은요 CBS 라디오의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이 프로가 대충 어떤 성격인지 다 아실 겁니다. 여기에는 직접 나가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공격적인 질문이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서 하셨는지 난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딱 학비 문제죠. 딸이 꿈을 향해 가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아빠의 배상금이라도 내준 건데 이것을 온 천하에 이야기하게 되는 지금 작태가 너무 반인권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 가정사회 문제 들어가면 다들 좀 가슴이 아프죠. 억울하죠. 저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정의연 기금 관리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목적에 따라 드리고 있다. 피해자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2015년 위안부 합의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그런 주장을 하는 외교부 당국자들은 굴욕적이었던 한일 합의를 한 사람들이다. 왜 굴욕적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죠? 주관적으로. 그리고 그 최용상 가자평화인권당 대표가 이제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을 할 때 현장에 있었죠. 그분은 굉장히 공격합니다.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미리 준비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보도를 한 기자들의 또 논평이 또 이런 게 있어요. 자, 이 윤 당선자의 남편 김삼석 씨가 운영하는 수원신문 홈페이지에는 가장 많이 본 기사 1위로 자기가 취재를 한 그날 1위로 올라 있는 게 2016년 2월에 이 매체에 올랐던 기사인데 두 분의 딸 A씨 피아노 독주 홍보 기사랍니다. 그렇습니다. 민중의 소리라고 하는 매체가 있어요. 이 매체에서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요. 이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고 있고 상당수 설명이 되었음에도 마녀 사냥이 멈추지 않고 있다. 미래통합당과 일부 보수 언론은 위안부 인권운동의 도덕성을 부정하고 박근혜 정권이 추진했던 한일 위안부 합의에 정당성이 있는 것이냐 여론을 호도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보도가 중앙일보에 났는데요. 여기에 보여되게 되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용수 할머니와 포옹하는 사진을 싣고 외교부 측에서 이제 그 입장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2017년 검증 보고서 때 밝힌 그대로다. 네, 2017년 그대로다. 그때 이제 위안부 검증 태스크 포스 결과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보고서에는 2015년 한 해에만 15채 이상 피해자 및 관련 단체, 이 정의연을 얘기하죠. 접촉했다. 협상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 쪽에 때때로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다만 최종적인 불가역적인 해결, 확인, 국제사회에서 비난, 비판, 자제 등 한국이 취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돈의 액수에 관해서도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네, 이렇게 이제 외교부는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수원 시민신문이 이제 아까 그런 게 있었다고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런 기사가 떠 있더라고요. 눈에 딱 띄게.
5월 11일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두 번째 글이다. 어제에 이어 두 번째 글을 쓴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대충 보니까 1, 2, 3, 4으로 쭉 번호를 적어서 글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2015년 위안화 합의에는 공개되지 않은 이면 합의가 있었다. 일본 측 요구를 우리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로 윤미향 씨는 30년 동안 이 일을 했다. 그러면서 기레기들은 윤미향이 출세하기 위해 이 단체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던데 너희들도 위안부를 위한 사회운동을 30년 정도 해서 출세하면 인정해 주겠다. 이게 무슨 표현인가요? 윤미향 씨가 30년 동안 출세하려고 이거 했다는 얘기인가요?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써놨네요.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회계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판단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써놨고요. 그리고 정의연은 사악한 언론들이 만든 프레임 짜기에 계속 당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이 사건은요, 보수 언론이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라 이영수 할머니가 제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이영수 할머니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데에는 후손들에게 목돈을 물려주고 싶은 생각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후손? 네. 그분 가족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이영수 할머니의 가족은 민주당에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네. 그래서 이 글 말미에는 윤미향님의 남편 김삼석입니다. 편집자는 밝히고, 그리고 이 글을 써준 분은 이름이 있는데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써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곳에서 윤미향 사건에 대해서 이제 해명과 반발이 나오니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정의연 당선인 윤미향 당선인에게 따뜻한 연대를 한다. 응? 글을 공금횡령으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이영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핑계로 윤 당선인에 대한 보수 진영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등입니다. 이들은 기부금의 진실이 아니라 위안부 소모의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친일 언론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친일 학자들이 총동원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마구 하셨네요. 네. 어쨌든 김 위원은 공금횡령 여부를 밝히는 게 아니라 성노예를 밝힌 것만 이 단체가 밝혔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여러 단체들, 국회의원들이 반발을 했는데 제가 하나하나 좀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윤미향 당사자의 딸이 미국 대학에 유학 갔다라는 거는 그걸 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왜 이러느냐 문제 제기하는 건요. 공금횡령은 그건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참 이게 행동이 일관성이 없잖아요. 자, 사드 배치할 때 반대했던 운동가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윤미향 당선자잖아요. 그렇게 반미운동 하신 분이 왜 딸을 거기 보냅니까? 그 참 정치인으로 일관성이 없잖아요. 미군 나가라고 할 때 앞장서신 분이 딸을 보내요? 그럼 이거는 겉다르고 속다른 거 아닌가요? 학비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어머니로서 좋은 공부 시키고 싶죠. 근데 행동의 일관성은 있어야지. 말은 행동은 그렇게 해놓고 딸 보내면 그게 뭡니까? 대한민국에도 좋은 학교 많아요. 음악대학. 그리고 이 어떤 그 위안부 운동을 했으면은 거기에 천착하셔야지. 왜 사드 운동 같은 군사 문제에 들어오고 외교 문제에 들어옵니까? 또 제주 해군기지 건설할 때 반대 투쟁할 때 참여 안 했습니까? 이런데 왜 들어와요? 자기 분야만 열심히 30년은 하면 되지. 네. 그리고 윤 당선인은요, 5월 8일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써놨어요. 이영수 할머니가 1992년 신고 전화를 했을 때 제가 받았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는 모기만한 소리로 떨면서 저는 피해자가 아니고 제 친구가요 했다. 그때 상황을 어제일처럼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30년을 함께 걸어왔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건 사실은 말해서는 안 될 걸 이분이 말을 해버렸어요. 이영수 할머니는 그 끌려간 나이를 14세였다, 17세였다 몇 번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해서 반대파들의 공격의 빌미를 준 바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빨간 원피스와 가죽 구두를 보고 어른마음에 훅 하고 따라 나섰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갔다 취업 사기를 당했다는 분석이 있었어요. 끌려갔다는 게 아니죠. 그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던 분이 이용수 할머니인데, 윤미향 당선자가 30년을 같이 해왔다, 이용수 할머니가 이제 다른 의견을 밝혀도 그렇지 이렇게 바로 받아치나요? 정치인 되겠다는 사람이. 자, 공금 유용 문제는 국세청 자료가 있으니까 공정하게 조사하고 수사하면 됩니다.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자료를 내놓으면 되고요. 이번에 옥토버 페스트에서 무슨 행사 치르면서 거기서 어떻게 했다는 설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뭐 1,000만 원 단위인데 100만 원 단위고 설명 안 했고. 그런 거 내놓으면 됩니다. 기자들이 봐도 이상하니까요. 전문가인 국세청하고 검찰, 경찰이 수사하면 되고, 윤미향 씨 건은 공수처에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좀 이 시민단체라고 하는 데서 공정하게 발표를 안 하니까,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가 투명성과 책임성은 시민단체 핵심인데 다른 멀쩡한 단체들 엿먹이지 말고 안 되던 문 닫으라, 이렇게 일각까지 했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NGO는요, 우리나라 NGO, 시민단체를 NGO라고 그러죠. 이건 정부가 못하는 일을 하는 단체라는 개념으로 만든 것 같은데,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위안부 문제를 왜 NGO가 들어와서 합니까? 정부가 하는 일은 정부가 못한 일을 해줘야 되죠. 그 NGO가 정부 일을 하면 지오잖아요, 지오. 정부지. 지금 우리 NGO들은요, 아주 편하게 정치에 진입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아주 쉬운 방법으로 정치에 진입해서 지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오. 거버먼트 오거네이션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이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요, NGO라고도 안 해요. NPO라고 합니다. Non-Profit Organization. 우리는 비영리 단체라고 번역하죠. 우리 시민단체 비영리 단체라고 번역해요. 따라서 NPO 있는 사람들은 봉급 안 받습니다. 아까 뭐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받았다고요? 윤미향 이사장, 전 이사장? 일본은 이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한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뭐 다 100%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제가 좀 약간 뺍니다. 이렇게 시민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정치를 너무 쉽게 들어오면요, 그게 인민민주정치가 됩니다. 인민민주주의가 됩니다. 막 이렇게 선동하게, 정치에 들어오는 이 파워 엘리트들은 조금은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이 NGO라는 걸 통해서 지오 활동을 해버리면요, 지오는 정부죠. 이게 혼란이 생겨요.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한 게 정부인데, 정부가 일본과 한 거를 NGO가 흔들어 버리고 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이게 인민민주주의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우리 NGO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요. 일본 NPO들은 안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부가 못하는 걸 자기네가 객출해서 스스로 합니다. 이게 옳은 길입니다. 우린 정부 돈 받아가지고 자기네 임금 쓰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좋은 일을 해주는 건지. 좀 하겠죠. 안 할 수는 없어. 회계가 국세청에 보고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정부 일을 하면서 정부 일에 일일이 개입하니까 이게 뭡니까? 제2국회가 돼버린 거죠. 시민민주주의 악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윤미향 씨가 30년 동안 위안부 정신대 문제에 노력했다 그러는데, 이 위안부의 진실을 밝힌 사람은요, 윤미향 씨가 아닙니다. 일본 기자가 최초였고요. 그 다음에 한국 학자가 밝혔습니다. 아시아경제 옛날에 보도됐던 걸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윤정옥 이화여대 영문과 교수 지내신 분, 지금 살아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만 95세,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이분이 30년도, 32년 전에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주최로 열린 국제관광문화와 여성, 기생관광 문제를 다룬 세미나에서 위안부 문제를 한국에서 최초로 밝히셨습니다. 이분은 팩트를 밝히기 때문에 일본 언론에서 아사히 신문, TV, 아사히 뭐 여러 군데서 취재해 갔습니다. 이분은 영문과 교수였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위안부 문제를 다뤘는가 하면은 그분께서 43년도에 이화여전 1학년이었답니다. 2차 대전 말미죠. 그때 일본 군인들이 들어오더니만 전부 다 모아놓고, 학생들 모아놓고 뭘 A4 용지 같은 걸 나눠주고 도장 찍으라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걸어갔답니다. 이게 그게 정신대로 끌려가는 거라고 자기들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부모님 동의를 받아서 학교를 자퇴를 했었답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이제 동의를 했으니까 갔죠. 그리고 나서 45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끝난 다음에 그 동기들을 만나보니까 자기들은 지방에 가서 그곳에서 여성들을 군사교육 훈련을 시키는 일을 했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도 궁금하죠. 그러면
뭐 이렇게 징발당해서 정신대로 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궁금해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징용 갔거나 징발 갔던 사람들이 막 돌아오는데 어떤 인가 궁금해서 나가봤대요. 학교 끝나면은 서울여에 가서 그렇게 오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고 했답니다. 그래서 정신대가 그때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정신대에 갔던 여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해주더래요. 근데 하루는 이제 어떤 사람한테 물었더니 한 남자가 껌뱉듯이 대꾸했대. 쟤들은 위안부야. 위안부고 뭐예요? 하니 대꾸도 안 하고 가더랍니다. 그때 이제 이분도 이제 이게 뭐지 하고 그때는 어린 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안부에 대해서 처음으로 관심을 가졌다. 그 다음에 미국 유학 가서 영문과 교수를 하면서도 그때 이제 관심이 줄어들었죠. 그러다가 1970년대에 일본 기자죠. 그리고 작가도 한 센다 가코라는 사람이 쓴 분노의 계절이라는 책을 보고 거기서 종군 위안부의 존재를 다시 알게 됐답니다. 그래서 제가 센다 가코라는 사람을 알아봤어요. 1924년생이고 2000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기록을 보니까 일본 기록을 보니까 64년도에 마이니치 신문에서 발행하는 일본의 전쟁 역사 니혼노 전역을 편집할 때 보니까 여성들이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왜 전쟁터에 있지? 이상하다 해서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분도 그때서 종군 위안부를 일본군이 썼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그 무기를 좋아했던 분 같아요. 67년 처음으로 경이로운 전투기 제로센이라고 하는 책을 일본 제로 전투기 있죠. 그걸 처음 출간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종군 위안부에 큰 관심을 갖고 73년도에 바로 이 유명한 책이죠. 종군 위안부 소리를 낼 수 없는 여자 8만 명의 고발 종군 위안부 코에노 나키노 온나 8만 인노 고발 이 책을 출간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일본에서도 관심을 끌어갖고 78년, 84년 계속 후속편이 나옵니다. 그리고 백의의 천사 종군 간호부의 통곡이라는 책도 냈고요. 종군 위안부 비사 슬픈 역사 76년 종군 위안부 경자는 사람 이름인 것 같아요. 한국 여성인 것 같은데 중국과 가지마, 비루마 사선을 헤맨 여자의 증언 이런 부제를 붙여서 81년에 냈고 이걸 또 개편을 했는지 종군 위안부 경자 사선을 헤맨 여자의 증언을 95년도에 낸 적도 있고 또 제목도 상당히 일본 사람 치고는 강력한데 종군 위안부와 천황이란 제목의 책도 92년에 냈습니다. 종군 위안부 그 지배와 차별의 구도라는 책도 냈어요. 이분 자료를 보니까 단행본을 낸 게 한 3, 40권 되더라고요. 저도 책을 꽤 많이 내는 기자인데 어이구 저보다 뭐 한 3, 4배 많아갖고 야 일본 기자들이 굉장히 치열하구나. 그리고 자기네 비리를 이렇게 추적할 수 있는 기자가 있나. 일본 기자가 종군 위안부의 존재를 먼저 밝혔고 추적을 해서 이렇게 많은 책을 썼습니다. 이런 책 중에 한 거를 윤 교수가 보신 것 같아요. 윤 교수님이 보신 아까 그 한국 제목과 같은 일본 책을 찾지 못했는데 어쨌든 이 책들을 보고 나서 윤 교수님도 위안부를 찾아 나갔던 걸로 돼 있습니다. 아마 이 책에 어디서 누가 있다는 기록이 있겠죠. 그래서 뭐 오키나와니 뭐니 쭉 가니까 이 종군 위안부 지난 한국인 할머니들이 한국에 못 들어오시잖아요. 창피하고 뭐 그랬겠죠. 그래서 쭉 만나서 해보니까 숨기고 살았던 이야기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말도 잊어먹은 분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아리랑도 부르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근데 이 윤정옥 교수께서는 왜 이런 취재를 했느냐 그랬더니 결혼을 안 하셨던 모양이요. 나는 미혼이라서 부양할 가족이 없어서 가능했지. 내 돈으로 했지.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일본을 50번 이상, 미얀마, 일본, 중국 다니면서. 그래서 가니까 다 안 만나주려고 하는 걸 100명 이상 만나고 나서 이분이 조사를 해서 기구한 사형들이죠. 그 중에 한 분은 위안부께서는 출신 할머니 러시아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다는 말에 깜짝 놀라서 탈출하려고 나갔는데 신발이 없더래요. 위안소에만 있다 보니까 신발 쓸 일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런 비참한 이야기들이 이 교수님이 처음 취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할머니는 한국말을 잊어먹고 있어서 중국어가 모국어가 돼 있었기 때문에 아리랑 노래를 같이 부르기도 했고요. 이렇게 취재한 사전을 88년 4월 달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배봉기라는 할머니 이야기를 썼죠. 실명이 나온 최초의 종군 위안부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한일 기본 합의서를 할 때도 종군 위안부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국에 있었죠. 그리고 90년에 신미자 할머니가 처음으로 내가 바로 그런 한국에 있던 그 사람이야 하고 나와서 우리가 종군 위안부의 존재를 알았던 겁니다. 일본 기자가 먼저 하고 윤 교수님이 하고.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92년 9월 이 윤정옥 교수님은 평양에서 남북여선 토론회 그때는 이제
우리 한국, 남북한 모두 일본에 할 말을 하자라고 해서 이우정 국회의원, 이효재 전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 가서 김일성도 만났답니다. 네. 이 문제 갖고 남북이 같이 해보려고 했던 거죠. 그때 윤 교수님은 거의 65세 퇴임할 나이가 되셨던 겁니다. 이거를 이어받아서 한 게 30년 했다고 한 게 윤미향 씨입니다. 피땀 흘려서 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요, 종군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88년에 그러면 이제 노태우 정부죠. 노태우 정부 크게 한 거 없어요. 김대중, 김영삼 없어요. 김대중도 없어요. 노무현도 없어요. 이명박도 없어요. 가장 세게 일본과 붙었던 사람은 역시 누가 뭐래도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제가 이건 편드는 게 아니고 제가 지켜보면서 발견한 거예요. 여성이기 때문에 아주 일본과 정상회담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아베가 아주 곤란해했죠. 두 분 나이가 비슷한데 여성 대통령이 저러고 나오니까. 미국도 뭐 계속 아베한테 압력을 넣고, 또 그 독일 총리 메르켈 총리도 같은 여성으로 공감하고 막 이렇게 세계적인 여론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2015년도에 상당히 또 한 번 사과를 하면서, 옛날에 그 무라야마가 한번 누구죠? 이 머리에 수염 이렇게 흰 눈썹 있던 무라야마인가요? 한번 그때도 사과를 했었는데 사과를 하면서 합의가 됐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파기를 하겠다고 하면서 파기도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하겠다고 해서 안 된 건 많아요. 지소미아 파기하겠다고 하다가 뭐 흐지부지 귀한 거고. 파기해도 좋습니다. 그럼 대안을 내놔야지. 할머니들 위한 걸 뭘 내놓든지. 자, 이겁니다, 이거.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어지간히 해놓은 거를 다 무시해버리니까, 뭐, 문재인 정부는 그걸 무시했으면 뭘 새롭게 내놔야 될 거예요. 못 내놓지 않습니까, 지금. 응?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불만이 나오는지도 모르는 거죠. 이제 문재인 정부는요, 공수처를 만들어서 깨끗한 사회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마침 이게 터졌으니까 이걸 조사시켜야 됩니다. 이제는 문재인이 대답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질문에. 그리고 NGO가 지호처럼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대한민국이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NPO 활동을 하십시오. 정부 지원도 받지 마십시오. 그렇게 정부 하는 거에 쉽게 개입하고 진입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정부는 필요 없어집니다. 이거는 무정부 사회로 가자는 겁니다. 인민민주주의로 가게 되면 공산주의로 갈 수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뭐 2015년 12월 달에 양국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기자회견 전문이 있어요. 저도 그거 다시 읽어봤어요. 거기 보게 되면 그 소녀상 문제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뭐 없었다, 이면 합의다, 그러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위안부 문제를 떠들면 떠들수록 일본은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밝힌 것도 있고요. 기자는 NPO 활동을 한 거고, 또 일본은 공식적인 기록도 있고, 자기들은 한국에서 나온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인적 사항하고 자기 거 대비하면서 아니다는 얘기 몇 번 했었잖아요. 맞는 건 맞다라고 그랬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떠들면은 우스워집니다. 일본 그거 알고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2015년에 합의를 해준 거는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힘입니다. 그리고 윤정옥 교수님이 추적한 거를 기려야 됩니다. 기려야 됩니다. 일본 기자에 대해서도 한국 사람들은 아까 말한 그분, 발음 제가 뭐 잘 못하겠는데 그분에 대해서 조금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일본이라고 무조건 배척하는 문재인 정부 시각 갖고는 바르게 정치 못합니다. 이거 잘못하면요, 일본 애들이 우리 비웃습니다. 일본이 비웃는 게 아니라 제3국들도 비웃어요. 뭐해 문재인 정권. 반일을 하다가 패배하는 정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정권이 패배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대한민국이 우스꽝스러운 나라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이미 지소위안 문제 가지고 이상해졌죠. 정신대 문제 같은 거 갖고 판결이 나왔는데 그거는 새롭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과거에는 이런 판결 안 나왔잖아요. 사법부까지도 정치의 예속이 되고 하는 건데, 국정원의 정치의 예속화, 감사원의 예속화, 국방부의 예속화, 사법부의 예속화, 이게 뭡니까 이게 대한민국 이런 나라 만들자고 우리가 지금 버벅거리 이렇게 살아왔던 겁니까?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됩니다. NGO가 뭔지, 시민 정치라는 걸로 호도되어 있는 인민민주주의가 뭔지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수처 만들어서 깨끗한 사회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깨끗한 사회가 만들도록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